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북한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대미 기조를 확정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기조를 정한 건데 신문은 북한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가 잡혀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게 명백하다며 불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문제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미리 일정을 조율하려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올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다음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3차례 이상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인지 윤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까지 했지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초반 강하게 수사 의지를 보였던 공수처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 제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계엄 전후로 누가 드나들었는지,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며 경찰의 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밀 지역의 책임자도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명해달라고 경호처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더불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에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내란을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30일 출석을 두고 경찰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집행했는데 통화 내역을 근거로 계엄 당일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이 불발되고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장소를 국회 밖 당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또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의원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면은 이 본회의 이 표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른바 비선에서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주목받고 있죠.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사전 모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메모 형식이어서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했다는 점집에서 발견된 자필 수첩은 60여 쪽 분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회 봉쇄와 북한의 공격 유도처럼 계엄 계획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치인은 수거 대상으로 적혔고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첩 내용과 계엄 사태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가 실제로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각을 적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계엄 사태 속 수첩의 역할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는데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안종범 수첩과 달리 작성 시점이나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탓에 수첩 내용이 각각 주요 피의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노상원 전 사령관과 인연이 있고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어질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보사 위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로는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126건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형태로 다시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태에서 한 차례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다가 변호인 측의 문제 제기로 중단됐고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나 김 전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대행의 대행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내란 사태의 후폭풍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최상목 대행체제의 운명도 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연속 탄핵 소추. 총리마저 탄핵해선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뻣뻣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위원들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은규 의원님, 지금 이은규 의원님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묻는 것만.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고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야당에선 최상목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에게 임박한 난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인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한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열린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기억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초유의 대행의 대행체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공방전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속히 협조하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줄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국정마비 기획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김여사 특검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국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신속한 임명입니다. 당 차원의 추가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란 최대행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상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가 기본 원칙인 만큼 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국정 초토화 시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대행 담화 뒤 20여 분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며 사실상 여당과 대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쌍특검법 제2요구 시한이 또 한 차례 전국 분수령이 되리라는 전망인데 여야 모두 내탁 공방에 몰두하며 국정 혼란 수습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외신도 2주 만에 두 번째 탄핵안 통과라며 주목했습니다. 탄핵안을 촉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정족수 논란 등 복잡한 사안도 상세히 다루면서 한국의 정국 혼란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잇따른 탄핵에 외신들까지 한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재판관 6명만 있는 지금의 헌재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한다고 밝혔고, 가디언도 후임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도 다룬 뉴욕타임스는 실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결이 맞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혼란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외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국가사령탑이 차례로 직무정지되면서 행정, 경제, 외교 등의 정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자신도 탄핵돼 부조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정적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목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 서울 광화문은 또다시 갈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서울 도심은 발디딜 틈이 없었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리면서 일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영하 5도에 달하는 추위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은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과 목도리로 중무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날씨가 춥긴 한데 아들과 함께 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자녀와 함께 집회를 찾은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 같이 보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지나 명동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였다며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탄핵 찬반 집회로 광화문 주변 사직로와 효자로 등 일부 도로는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돌이켜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약세를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부동산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상승폭 차이가 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매수 심리는 한풀 꺾인 상황. 내년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승 변수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이, 하락 변수로는 대출 규제 영향력과 대출 금리 인상 등이 꼽힙니다. 상승 하락 변수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내년 집값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연구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내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소폭 상승, 수도권 외 지방은 소폭 하락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시장을 휩쓸었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외곽 지역까지 온기가 도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도심이나 인기 지역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시장의 그런 경제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런 그 매수를 보류해서 관망 상태에 있다든가 아니면 공급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좀 보류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 등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성급한 의사결정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1주째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62.2원입니다. 직전 주보다 리터당 9원 올라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경유도 리터당 9.7원 오른 1,50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5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8월 넷째 주 1,510.2원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번 달 들어 국제유가는 가격 변동폭이 크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기름값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하수 예비처리장에선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허성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6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위층으로 시커먼 연기가 덮칩니다. 밤 10시 반쯤 광주광역시 용봉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고 8층의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안에 고립됐던 26명은 소방대에 구조됐습니다. 저녁 시간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생활 폐기물 100톤이 쌓여 있다 보니 불길을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재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만 물을 쏘는 게 아니라 그 포크레인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뒤집어가면서 물을 계속 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국도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시민이 버스를 세우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와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승객 30명이 급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남 창원시 하수 예비 처리장에선
6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CCTV를 보니까 119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아차 사고가 났나 싶어서 내려오보니 두 분이서 쓰러져 있어서 결국 한 명이 숨졌는데 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근처에 있는 에어컨 수리업체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3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뿌연 연기가 치솟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주변에 있던 종이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뒤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삼락동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양손발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 속의 강원도 양양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직접 해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청구한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원 해결을 청탁한 여성에게서 금품을 받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아 양양군수. 내년 1월 2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각종 비위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주민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 기준인 유권자의 15%를 훌쩍 넘은 4,7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명부 열람과 검증이 완료되면 김 군수의 소명을 거쳐 내년 2월쯤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명부 열람 첫날 김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확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수가 직접 그 당사자가 열람장에 나타나서 서명인들의 정보를 열람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그리고 이 제도가 바로 돼 있는 제도인가? 주민 소환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는 11명. 이 가운데 시행 첫 해에 2명이 해임됐고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또 외국의 주민 소환제를 살펴보건대 청구 요건하고 주민투표 요건 둘 중에 하나는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주민 소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산 게임은 올해 국내 무대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작품들을 심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우주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거대한 기계 생명체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시프트업이 만든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4월 출시돼 약 2달 만에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다양한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협동 중심의 슈팅 게임입니다. 출시 초반 전 세계 판매 순위 1위를 달성하고 출시 6일 만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매출의 75%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5개월 만에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소설과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해 기술력과 작품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좀 편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확실히 올해부터는
좀 시장의 다변화, 그다음에 자신들 콘텐츠의 다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본격적인 성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산 게임은 올해 축적된 독창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관영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대박 영화가 2편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중박 작품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영화계와 극장가의 고민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영화계를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저게 사람감 맞아? 올 상반기 파묘가 비주류로 여겨졌던 오컬트 장르 영화로는 사상 처음 1,0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인생에 이런 날이 몇 번 오겠냐. 예. 마음 편하게 좀 하루하루 그래도 관객들한테 감사하면서 좀. 파묘는 청룡영화상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등 4관왕에 오르며 평단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하는 놈들은 내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거야.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범죄도시 시리즈는 2편부터 4편까지 3연속 1,000만 관객을 넘은 트리플 1,000만의 위협을 남겼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영화 시장이나 극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을 또 넘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천만의 축배도 잠시, 한국 영화계엔 대박 아니면 쪽박이란 자주 섞인 말이 돌았습니다. 베테랑2가 700만 명을 넘었지만 기대보단 관객이 덜 들었습니다. 소방관이 깜짝 흥행에 성공했지만 관객 200만에서 500만 사이 한국 영화는 3편에 불과한데 최근 몇 년간 이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소방관 분들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가 손에 꼽을 만큼 적어지자 새 영화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 극장가는 콘서트 실황이나 푸바오 이야기처럼 팬덤에 기댄 작품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영화는 특수관 상영에 힘입어 관객 100만 명을 넘은 영화와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쏠쏠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스타 배우들의 이름값이 통하지 않은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네로라는 배우들이 나온 원더랜드, 보통의 가족, 1승 등이 줄줄이 관객 외면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 위기론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절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작으로 꼽히는 현빈의 하얼빈, 송중기의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어떤 성적표로 신년을 맞이하게 될지 영화계에선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살아서 6회까지 가야죠.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Putin is to continue the war, not end it.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We gave the Israeli army the order to take over these positions.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国内经济运行中的新情况，加力推出质量政策。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Oh, you're going to be very happy with me.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Nós nunca pensamos que a gente ia passar por isso. Myanmar両国の協力をさらに堅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주류 외교다, 외교 실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两岸同胞都是中国人，没有什么势力能把我们分开。 ¡Viva Vox! ¡Y viva Trump! De las políticas que solo persiguen. ¡Buenos días, patriotas!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2024 Nobel Prize Machine Learning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일기에서 북한이 범죄자 출신을 파병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하급 병사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일기에는 소대의 주임 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면서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거라고 썼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사 가운데 일부가 귀국 시 사면이나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북러 관계가 갈수록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머지않은 시점에 북한군이 추가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긴밀한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여름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질적 수준에 올랐다며 돈독해진 사이를 한껏 추켜 세운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고전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데 감사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특히 최근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나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파병뿐만 아니고 그 추가 무기 지원 이까지도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군의 추가 파병 움직임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추가 파병은 물론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조기 종전 의지가 강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출범 전에 화력을 더 쏟아부을 필요가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봐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새해 초에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흘 전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알리예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 영공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사고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러시아 방공망이 가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애도를 표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궁은 두 정상이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5일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에는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카자흐스탄인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랄 수 있는 대기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인간의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튀르키예도 이 대기오염을 피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지난해 다량의 성면 발생을 일으킨 대지진까지 튀르키예 상황을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 하타이주를 강타한 대지진. 당시 4만 5천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면서 21세기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지진의 여파가 발생 2년이 돼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건물 약 50만 채가 무너진 현장. 잔해더미에선 약 51만 6천 톤의 성면이 검출되며 튀르키예 대기 오염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u asbest kirliliğinin etkilerini hemen göremiyoruz. İşin en kötü kısmı da bu. Asbestin kanser yapma süreci 15-20 yılda ortaya çıkıyor. Dolayısıyla bugün etkilenen, asbesti soluyan bir kişinin hasta olup olmadığını biz yıllar sonra anlayabileceğiz. Bu da 튀르키예 대기 오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상 주된 에너지를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해 생산하기에 대기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 배기가스 역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은 호흡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Nefes darlığı hissediyorum ve çocuklar için geleceğin kötüye gittiğini düşünüyorum. Çünkü çevre gittikçe kirleniyor yani. Bundan rahatsızım ama bununla ilgili işlem yapılmıyor. Şu anda her taraf araba. Yani bence çok zararlı bir şey ama ileride inşallah bu elektriğe dönüşten dolayı rahatlayabiliriz diye düşünüyorum. 튀르키예 정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측정 사이트에 접속하자 곳곳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적색 표시가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오염이 튀르키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Hava kirliliği sadece Türkiye'nin sorunu değil, küresel bir sorun. Nitekim Dünya Sağlık Örgütü de hava kirliliğinin küresel olarak acil bir halk sağlığı sorunu olduğunu belirtiyor. Dediğim gibi yani kentsel planlamadan, ulaşım kaynaklarından, enerji kaynaklarından başlayarak yani sadece insanların sorunu değil, tek başına çözemezler. Hem vatandaş hem yöneticiler hep beraber bu sorunun çözülmesi gerekiyor. Hem toplumsal düzeyde müdahaleler gerekiyor hem de bireysel olarak tabii çevreye duyarlı olmak gerekiyor. 전 세계 조기 사망 위험 요인 2위로 떠오른 침묵의 살인자 대기오염. 튀르키예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함께 맞서야 할 과제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9일 동안 실종됐던 강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극적으로 주인과 만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AP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4살짜리 shepherd와 허스키 믹스견 아테네가 주인이 응답할 때까지 몇 번이나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2시 반인데요. 아테네가 집에서 사라진 지 9일 만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그린코브 스프링스에 사는 브룩 호머는 지난 15일에 외출했다가 아테네가 집 밖에 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개목걸이만 남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애타게 찾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 영상을 확인하자 바로 아테네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아테네는 그동안 30여 킬로미터를 헤맨 것으로 추정되는데 호머 씨 가족은 반려견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 대구는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전이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겠고요. 주 중반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